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한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41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지도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지도. 평소 나는 아메리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평을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고, 그렇지 않은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은 고충을 겪었다. 함께 유럽을 여행했던 친구들과 역시 대화 내용과 소통 방식에서 문제를 겪어 행복하지 않은 여행을 했다. 학업 면에서는 과제를 할 때나 창작 활동을 할 때 때로 어려움을 겪거나 내 기대보다 안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토론에 참가했을 때는 과도하게 본인 의견만 주장하는 모습이 잔다르크 같으니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글쓰기를 할 때는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드디어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내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 유명해졌다. 특히 이런 사진을 통해 유명해졌다. 아래 꽃이 A, B 중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고르시오. 동양인은 A를 고르고 서양인은 줄기 때문에 B를 고른다. 생각지도라는 말 그대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이 책은 간단하게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지어 설명한다. 평소에 언어적 습관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사고방식이 어떤 언어 사용 방식의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이 책을 정말 흥미롭게 읽었다. 예를 들어 유목민족이었던 만주족의 언어에는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자체가 없다. 만주족이 맞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영어를 포함한 유럽권 국가에는 아쉽다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과 언어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책을 찾고 있었는데 매우 시기적절했다. 또 비교적 최근 들어 영어 회화에 익숙해지면서 번역체 말투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어휘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었다. 동양인이라면 누구나 동서양의 사고방식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우려가 앞설 것이다. 저 사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려는 건가? 그래서 결국엔 서양의 사고방식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물론 나도 내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문에 적힌 중국인 대학원생 제자와 나눈 대화를 읽고 나서 안심할 수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사물이 늘 변화하고 하며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주 많은 사건들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물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을 떼어내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서양 사람들은 훨씬 더 단순하고 기계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물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나는 그의 말에 회의적이었다. 나로서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 관한 철저한 보편주의자였다. 나는 사람들이 문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지각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 중국 학생을 만나기 약 12년 전에 나는 스탠퍼드 대학의 리 로스 교수와 함께 인간의 추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은 서양인의 추론도 아니고 미국의 대학생의 추론도 아닌 분명 인간의 추론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사람들이 문화가 달라도 동일한 추론 규칙을 사용한다고 믿었기에 감히 그런 제목을 달았던 것이다. 이 저자는 동양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서양인의 사고방식도 제대로 기술해 놓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포함된 여러 명의 자신 대학원생 제자들과 함께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통계냈다. 또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최인철 번역가는 그 대학원생 중 한 명이었다.
혹자는 책을 읽어보기도 전에 생겨나는 이런 우려가 서양인들의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가 만연한 현 시대적 상황,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 때문에 생겨난 동양인들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우려가 동양적 사고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궁금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기 바란다. 책의 목차는 이렇다. 1. 동양의 도와 서양의 산단론법, 고대 그리스와 중국의 철학, 과학 그리고 사회구조. 2.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 서양의 홀로 사는 삶, 현대 동양인과 서양인의 자기 개념. 3. 전체를 보는 동양과 부분을 보는 서양, 세상을 지각하는 방법의 차이. 4. 동양의 상황론과 서양의 본성론, 동양과 서양의 인과론적 사고. 5. 동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동양과 명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서양, 동양의 관계와 서양의 규칙. 6. 논리를 중시하는 서양과 경험을 중시하는 동양, 서양의 논리와 동양의 중용. 7.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 그 기원, 경제 구조와 사회적 행위. 8. 동양과 서양 누가 옳은가, 실생활에 주는 교훈. 에필로그,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충돌할 것인가 통일될 것인가. 8번, 목차가 거슬리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중립을 지키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여러 동양인들과 함께했다. 이 목차는 전형적으로 서양적이다.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초반에 정의하고 그것의 근거가 될 만한 통계를 좀 더 세밀한 주제로 엮어 하나하나 증명해 나간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을 제술한 제레미 랩킨의 엔트로피이다. 엔트로피적 세계관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에너지 총량 유지 법칙의 기초의 세계의 에너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가용 에너지만 늘어나 결국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져 세상이 종말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따라서 인간 활동을 최소한으로 해야 인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흔들림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책의 목자, 순서도 생각의 지도와 유행이 같다. 엔트로피의 개념을 정리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학계와 이 주장이 맥을 같이 하는지 밝힌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근거를 기술, 사회, 합성연료, 핵분열, 핵융합 에너지, 경제, 농업, 수송, 도시화, 군대, 보건 등 사회 각 분야에 적용시켜 예시를 들고 다른 대안 주장들에 대한 반박을 하며 자신의 주장을 더 빈틈없게 만든다. 이런 논리적 구조는 서양인들에게 매우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학습된다. 책에서 밝히기를 미국 교수들은 매우 성실하며 똑똑하다고 믿고 선발했던 동양 학생들이 제출하는 첫 번째 논문을 읽고 나서 대개는 크게 실망한다. 단순히 영어가 스툴러스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논문의 논리적 구조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미국 교수들은 동양 학생들의 그러한 문제가 근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서양식 수사법에 익숙하지 않았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 이런 서양식 수사법은 우리 동양에서 중용적 사고, 역지사지를 가르치듯 아주 어릴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 체내되듯 학습된다. 우리나라에선 입장을 밝히는 글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 말이 맞아라고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친다. 의견이 한쪽으로 과중하게 치우칠 수 있고 모든 입장엔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의 입장만 완벽하게 설명한 글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떤 입장이 더 나은지 밝힌 뒤 결론적으로 내 입장이 조금 낫다는 식의 내용이 더 좋다고 가르친다. 이런 글쓰기는 수업 방식을 통해 더 확실하게 설명된다. 현대 수업 방식을 비판할 때 우리는 서양의 커리큘럼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늘 학생 개개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토론을 활발히 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에 이른다. 이런 교육 방식이 동양적 사고 방식과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애초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토론을 활발히 하는 문화가 아니었다. 특히 수학을 할 때는 그렇다. 스승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사고를 구체화하기보다는 스승은 A는 B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는 그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스스로 공부하고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의 말에 반박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고 특히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스승의 말에 반박한다면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가르친다. 이와 이항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와 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은 둘 다 꽤나 공부한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대화문은 이제 막 수학을 시작한 입문생과의 대화까지도 모두 담고 있다. 그건 공자명자도 같지 않냐고 한다면 대화 방식이 다르다. 위에 말한 A는 B다가 반복될 뿐더러 A는 B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확실한 답이 없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만 가득하고 제자는 반박이 아니라 뭐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럼 상황을 제시한다. 결국 간단히 말하면 서양식 글쓰기는 정반합의 정 혹은 반 혹은 합이고 동양식 글쓰기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입장을 아울러 반박이 불가능한 완전한 상태의 중도이다. 말하자면 서양식 글쓰기는 반박글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고 동양식 글쓰기는 이 글을 끝으로 이 주제에 관한 한 반박글이 나오면 안 된다. 반박글이 나오는 순간 원래 글은 패급 취급받는다. 이런 문화 때문에 나는 학창시절에 타인과 대화에 굉장히 힘들었다. 예를 들어 나는 슈퍼주니어 여욱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사진을 보여주며 잘생겼지라고 이야기하면 엄마와 오빠가 자꾸 내 말을 무시했다. 그래서 왜 자꾸 내 말을 무시하냐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넌 왜 늘 내 생각을 강요했다. 나는 순수하게 동의하는지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엔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다. 난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대답이 나오더라도 별 생각 없었다. 예시가 극단적이지만 모든 대화가 이렇다. 우리 가족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집이 지금까지 먹어본 집 중에 제일 맛있다 보다 이 집은 고기 잡내가 덜 나서 더 맛있다라는 말을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내가 제일 무조건 최고로라는 단어를 넣은 말을 하면 동의보단 반박을 했다. 그래도 가격은 전에 먹은 데가 더 싸 같은 말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 집이 지금까지 먹어본 집 중에 제일 맛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치우친 생각을 할까봐 보충 설명을 하는 쪽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난 배울 만큼 배웠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안다. 하지만 내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대화는 늘 같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화에서 나랑이는 늘 자기 말이 맞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며 역지사지를 할 줄 모른다라는 생각을 축적하셨는지 내가 무조건 제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문장을 말해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셨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